다리에 삐가 째울째울 나잖아. 이게 온와. 꽈있잖아요. 나의 면지업. 교지야, 에어딜 감히 세우레기 꼬레올 하고 우리 호회사에 기어와. 예발 기호를 유십시오. 이만년필 말도 안 도해. 세월마 애운이님이 살아계신 게옹아. 애운이님 얘가 내 어머니 우제어째옵니다. 6개월 여해레올 이어째옵니다. 2024년 겨울, 서울은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멈춰서 있었다. 하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한방눈을 쏟아내고 있었고 도시는 온통 하얀 감옥에 갇힌 듯했다.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빗발치고 있었지만 은평구의 낡은 빌라 반지하 방에서는 누군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고 있었다. 29살의 청년 서준영이었다. 너무 춥다. 준영은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월세조차 밀려있는 상황에서 수리비를 감당할 여력은 없었다. 낡은 창틀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이 뼈속까지 시리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오늘이구나. 세운금융그룹 최종 면접. 그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할, 아니 목숨을 걸어야 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준영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절망적일 만큼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발목을 넘어 정강이까지 쌓인 눈이 골목길을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였다. 욕실로 향한 준영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얼음장 같은 냉수가 쏟아져 나왔다. 온수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휑한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준영은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검은색 정장이 보였다.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암 투병 중이시던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사주신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꼭 해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준영이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작년에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다. 준영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해왔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제 점심 이후로 컵라면 하나밖에 먹지 못해 허기가 졌지만 긴장감이 위장을 짓눌렀다. 오늘 세운금융그룹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준영은 낡은 서류 가방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챙겨 넣고 현관을 나섰다. 밑창이 다른 구두를 신으며 시간을 확인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40분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문을 열고 나서자 매서운 눈보라가 뺨을 때렸다. 준영은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고 발걸음을 옮겼다. 반지하 계단은 이미 눈으로 가득 차 있어 한 발 한 발이 위태로웠다. 큰 길로 나온 준영은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버스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도로 위차들은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눈길에 헛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소리쳤다. 지하철도 지연이래. 도로가 다 마비됐다고.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택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여의도까지는 평소에도 대중교통으로 꽤 걸리는 거리였다. 시간을 확인하니 6시 10분.
면접은 9시였지만 이 속도라면 장담할 수 없었다. 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포기해야 하나?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할까? 아니야.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인 세운이 고작 날씨 때문에 면접을 미룰 리 없었다. 그들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냉혹한 곳이었다. 뛰자. 뛰어서라도 가자. 준영은 결심했다. 그는 가방끈을 꽉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눈 덮인 인도는 미끄러웠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눈길을 달리는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면접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다. 30분쯤 뛰었을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준영은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면 큰 도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경사가 심한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길인데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어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때였다. 언덕 중간쯤에서 위태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푹 눌러 쓴 할머니는 온 체중을 실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리어카에는 폐지와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무게는 보기만 해도 버거워 보였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낮은 신음이 들려왔다. 낡은 운동화는 눈길에 미끄러져 자꾸만 뒤로 밀렸다. 리어카 바퀴도 눈 구덩이에 빠져 헛돌고 있었다. 준영은 잠시 멈칫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지금 멈추면 늦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앙상한 팔로 리어카를 붙잡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막 다가가려는 찰나였다. 어머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의 발이 빙판에 완전히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할머니의 손을 떠난 무거운 리어카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언덕 아래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순간 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리어카가 이대로 굴러가면 아래쪽 도로의 차들과 충돌하거나 행인을 칠 것이 분명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안 돼요. 준영은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리어카를 향해 몸을 날렸다. 마치 방파제처럼 온몸을 던져 리어카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준영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다. 리어카의 육중한 무게가 등과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준영은 이를 악물고 리어카 바퀴를 붙잡았다. 미끄러지는 관성을 막기 위해 두 발로 눈 바닥을 힘껏 지지했다. 구두굽이 눈길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준영은 리어카와 함께 3미터 정도를 더 밀려 내려간 뒤에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날카로운 고철에 걸려 찢어졌고 재킷은 흙탕물과 눈으로 범벅이 되었다. 헛, 헛. 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을 삼켰다.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가 불에 댄 듯 쓰라렸다. 리어카를 안전한 곳에 고정한 뒤 그는 절뚝거리며 일어났다. 자신의 몰골을 확인한 준영은 망연자실했다. 아, 안 되는데. 유일한 정장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바지는 무릎이 다 드러날 정도로 찢어졌고 하얀 와이셔츠 기세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다. 이 꼴로는 면접은커녕 건물 경비원에게 쫓겨날 판이었다. 아이고, 젊은이, 괜찮아? 넘어졌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다.
김말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사색이 된 얼굴로 준영을 살폈다. 미안해서 어쩌나. 나 때문에 다 망쳤네. 아이고, 무릎에서 피가 나잖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찢어진 바지와 피 맺힌 무릎을 가리켰다. 주름진 얼굴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준영은 울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가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 지경이 됐는데 혹시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길 아니었어? 양복도 입고. 할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네, 사실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세운 금융그룹에요. 세운? 그 큰 회사 말이요? 아이고, 일을 어째. 내 평생 죄를 지었네. 할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 때문에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준영은 그런 할머니를 보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인걸요. 그리고 어차피 합격할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준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꼬질꼬질한 낡은 손수건에 몇 겹이나 쌓인 물건이었다. 잠깐만, 이거 받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펜이었다. 검은색 몸체에 은색 장식이 들어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묘한 기품이 흐르는 만년필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40년 넘게 목숨처럼 지니고 다닌 거야. 이게 젊은이한테 행운을 줄 걸세. 자네가 날 구해줬으니 이 만년필이 자네한테 갈 운명인가 봐. 할머니가 억지로 준영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런 귀한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줘, 제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줄 거야. 꼭 붙을 거야. 내가 장담해. 할머니의 눈빛은 간절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준영은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차가운 만년필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운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 얼른 가봐. 늦겠어. 준영은 만년필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맞으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젊은이, 꼭 성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무릎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1시간 뒤 준영은 마침내 여의도 세운금융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정문 앞에는 말끔한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서 있었다. 준영이 다가가자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사고라도 난 건가? 보안요원들이 수군거렸다. 찢어진 정장, 흙투성이 구두, 땀과 눈으로 젖은 머리카락. 준영은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오가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준영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아니 불청객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영은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가슴 한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낡은 만년필이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운명의 면접이 시작될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면접 대기실이 나타났다. 준영이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던 실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십 명의 지원자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짙은색 정장, 광이 나는 구두,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을 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준영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이질적이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온 바지, 흙탕물로 얼룩덜룩한 재킷,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것은 면접 보러 온 지원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재난 현장에서 막 탈출한 생존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설마 저러고 면접 보러 온 거야? 미친 거 아냐? 냄새 나는 것 같아. 곳곳에서 수근거림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 여성 지원자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옆자리의 남성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준영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 만년필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강준영 씨, 입장하세요. 진행 요원의 호출에 준영이 일어섰다. 요원조차 그의 몰골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영은 흔들리지 않고 면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테이블 뒤에 앉아있던 5명의 면접관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특히 중앙에 앉은 인사팀장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준영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었다. 이게 무슨... 인사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면접관들 사이에서 헛기침과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준영은 그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도 절뚝거리는 다리로 중앙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에 지원한 서준영입니다. 그때였다. 면접관석 가장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노 신사의 눈빛이 준영에게 머물렀다. 은발이 섞인 머리칼에 날카롭지만 깊이 있는 눈매. 세운금융그룹에 살아있는 전설, 민경훈 회장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지원자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준영의 등장을 보고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었다. 서준영 씨,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우리 회사를, 아니 이 면접 자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준영은 예상했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불찰로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였길래 옷이 그 모양입니까? 준영은 짧게 설명했다. 폭설 속에 미끄러진 할머니의 리어카를 막으려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인사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요? 남을 돕느라 면접 준비는 뒷전이었다는 겁니까? 금융업은 신뢰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생명입니다. 본인의 시간 관리도 못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작전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날카로운 독설이 쏟아졌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이미 탈락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면접관들 앞에 엉망인 모습으로 서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들고 면접관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포기는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가진 역량과 열정까지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닌 제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염치불고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돌하군요. 인사팀장이 불쾌한 듯 서류를 덮으려 할 때였다. 서준영 씨,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면접실의 공기를 갈랐다. 민경훈 회장이었다. 침묵을 지키던 회장이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 회장은 준영의 찢어진 바지와 피 맺힌 무릎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물었다. 자네가 말한 사고 상황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면접에 늦지 않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멈췄나? 일면식도 없는 노인이라면서. 준영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계산할 틈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다칠 것 같았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라. 민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금융은 숫자로 하는 것이네.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하지. 자네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나? 숫자 뒤에 있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준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고객의 돈을 지키는 것도 회사를 키우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한 일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금융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민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준영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이후 몇 가지 직무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준영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학점 4.3, 토익 990점이라는 스펙이 증명하듯 그의 답변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다. 첫인상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건조한 말과 함께 면접이 끝났다. 준영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인사를 마치고 몸을 돌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찢어진 재킷 안주머니의 틈 사이로 할머니가 주신 만년필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빠져나왔다. 두꺼운 카펫바닥이라 떨어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준영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면접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정말 엉망이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본 예의가 없어요. 인사팀장이 혀를 차며 준영의 평가표에 최하점을 체크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저런 꼴로 오다니. 다른 면접관들도 동조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민경훈 회장만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회장님, 벌써 가시렵니까? 아니,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네. 민 회장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바닥에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검은색 몸체에 은색 장식이 있는 만년필이었다. 방금 나간 지원자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민 회장은 허리를 굽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이건 순간 민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단순히 오래된 펜이 아니었다. 펜 뚜껑의 은색 장식 부분에 아주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경훈. 민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 막혀왔다. 이것은 시중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었다. 40년 전 그가 젊은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만년필이었다. 이게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민 회장의 기억은 순식간에 40년 전 1984년의 차가운 겨울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무역 사업은 사기를 당해 쫄딱 망했고, 민경훈은 빚쟁이들에게 쫓겨거리를 전전하는 신세였다. 주머니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고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 뒤에 붙을 지경이었다. 갈 곳을 잃은 그는 마포대교 위를 서성였다. 시커먼 한강물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여기서 끝내자. 더 살아봤자 뭐 하겠어. 난간을 잡고 올라서려던 찰나였다. 총각!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근처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는 분이었다. 아주머니는 깡마른 민경훈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은 먹고 죽어야지. 따라와. 아주머니는 그를 자신의 작은 가게로 데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다.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과 밥.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는 생명의 온기였다. 민경훈은 국밥을 먹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다 먹고 가게를 나설 때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대신 품에 지니고 있던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이 만년필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내밀었다. 아주머니, 돈이 없습니다. 대신 이걸 맡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 밥값의 1000배, 10,000배로 갚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억지로 만년필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왔었다. 그 국밥 한 그릇의 힘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지금의 세운그룹을 일궈냈다. 성공한 뒤 수소문하여 그 국밥집을 찾았지만 가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재개발로 동네가 헐리면서 아주머니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그렇게 40년을 찾아 헤맨 은인이었다. 그런데 그 만년필이 바로 오늘 저 청년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민 회장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민 회장은 만년필을 부서질 듯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비서실장, 어디 있어?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네, 회장님. 방금 나간 지원자. 서준영 지원자. 지금 당장 잡아와. 아니,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당장.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에 면접실이 얼어붙었다. 네? 서준영 지원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금 당장. 놓치면 안 돼. 내 차 대기시켜. 민 회장은 면접관들을 뒤로 한 채 만년필을 손에 꼭 쥐고 면접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 계셨군요. 이 펜을 저 청년에게 주셨다면 분명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 4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단서. 이번에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민 회장의 검은 구두가 복도를 다급하게 울렸다. 심장이 40년 전 그날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회장님, 서준영 지원자는 이미 건물을 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민경훈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손에 쥔 만년필을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명령했다. 주소. 이력서에 적힌 주소로 간다. 은평구라고 했지? 당장 차 대기시켜. 검은색 세단이 눈보라를 뚫고 여의도를 빠져나갔다. 도로는 여전히 꽉 막혀 있었지만
민 회장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4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몇 시간을 못 기다릴 소냐. 그는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정말 만약에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이 청년이 그분과 인연이 닿아 있다면, 이것은 하늘이 준 기적이었다. 한편 면접장을 빠져나온 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에 도착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찬 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면접을 망쳤다는 자괴감이었다. 터덜터덜 언덕길을 오르던 준영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할머니? 아침에 만났던 김말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눈이 수북하게 쌓인 리어카 옆에서 혹시라도 준영이 올까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준영을 발견한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고, 총각, 왔어? 면접은 잘 봤어? 할머니는 준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떨어졌다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말하면 이 착한 할머니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뻔했다. 준영은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키며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정말 붙었어? 네, 할머니가 주신 만년필 덕분에요. 면접관님들이 제 열정을 높게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의 선의의 거짓말에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쭈글쭈글한 손뼉을 치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린 듯 리어카에 기대 앉았다. 준영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져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다. 할머니, 날도 추운데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리어카 집까지 밀어드릴게요. 준영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이 좁고 가난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급하게 내렸다. 민경훈 회장이었다. 회장님, 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나를 혼내려고 여기까지 오신 건가? 당황한 준영이 뒷걸음질 쳤지만 민 회장의 시선은 준영을 지나쳐 그 뒤에 있는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 회장은 눈밭을 헤치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세월의 풍파로 주름이 깊게 패고 허리가 굽었지만 분명했다. 40년 전 그 춥고 배고팠던 날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던 그 얼굴이었다. 아, 아주머니. 민 회장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낯선 신사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시오? 민 회장은 대답 대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 바닥에 고급 양복 바지가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50년 만에 폭설이 내리는 골목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금융그룹 회장이 낡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놀란 준영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십니까? 40년 전 마포대교 앞에서 죽어가던 저에게 국밥 한 그릇 주셨던 놈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장면이 떠오르는 듯했다. 국밥
마포대교? 설마 그 삐쩍 말랐던 청년? 네, 접니다. 제가 그놈입니다. 성공해서 꼭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 회장은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할머니가 아침에 준영에게 주었던, 그리고 40년 전 청년 민경훈이 할머니에게 맡겼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다. 내 만년필, 이걸 자네가 가지고 있었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과 민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자네 거였구먼. 세상에, 살아서 돌아왔어. 성공해서 돌아왔어. 할머니가 민 회장의 손을 맞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했다.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찾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준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아침에 주워든 이 낡은 펜 하나가 40년의 세월을 이어준 기적의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다. 한참 후 감정을 추스른 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았다. 서준영 씨, 네, 회장님, 자네가 오늘 두 사람을 살렸네. 내 은인을 지켜주었고 나를 40년 지옥 같은 그리움에서 구해줬어. 민 회장은 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까 면접장에서 내가 물었지? 숫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고. 자네의 대답이 정답이었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는 필요해. 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준영 씨, 자네 합격이야.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건 회장의 권한으로 내리는 특채 명령일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펑펑 울었다. 서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민 회장은 다시 할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나셨습니다. 제가 친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집도 맛있는 음식도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폐지 같은 거 안 주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 위로 하얀 눈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춥고 시린 겨울이었지만 그 골목길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다. 1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준영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고운 개량 한복을 입은 말순 할머니가 나왔다. 얼굴에 폈던 고생의 그늘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인자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우리 손자, 밥은 먹고 가야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다며? 네, 민 회장님이 직접 참관하시는 거라 좀 긴장되네요. 걱정 마. 넌 잘할 거야. 내 행운의 만년필이 있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준영의 가슴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다. 거기에는 40년 전에 그 만년필이 꽂혀 있었다. 민 회장이 준영에게 입사 선물로 물려준 것이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모니터에 민경훈 회장의 얼굴이 비쳤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출근길에 같이 가려고 들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뭐하러 매번 데리러 와. 할머니, 이제 회장님 아니고 아들이라니까요. 준영이 웃으며 문을 열었다. 현관에 들어선 민 회장의 손에는 제철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아침 밥상을 함께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다. 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절망뿐이었던 눈 내리는 아침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나 보았던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준영은 가슴 속 만년필을 매만지며 다짐했다.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침 햇살과 함께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진정한 봄의 소리였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폭설이 내리던 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약자를 도왔던 청년의 용기, 그리고 40년 동안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해온 회장님의 진심이 만나 기적 같은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준영 씨가 보여준 작은 따뜻함처럼 우리가 무심코 건넨 선행이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부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뜻밖의 행운이나 고마운 인연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공감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적 같은 행복이 눈처럼 소복이 쌓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